우리가 지금 어린 학생들은 아니고 다 성인이 되어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각자가 지금 학교에 오신 목적들이 있죠. 목적들이 있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알면 훨씬 더 좀 좋은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세상을 참 여기 지금 동문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제 또래들이고 우리 회장님도 뭐 저랑 비슷한 연배고 세상을 충분히들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에게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때가 있습니다. 응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팡이 짚는 나이까지 이 과정은 전부 다 똑같이 거쳐가죠. 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때는 그때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 빨간 반바지 입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했었어야 될 일이 있고 파란 백팩 하나 메고 다닐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했었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디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내일은 지금의 내가 만듭니다. 그럼 뭐 언제든지 불변의 진리예요. 어리든 나이를 먹었던 당장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되었던 내일은 오늘의 나의 노력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미래라는 것은 페이지가 없어졌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의 나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미래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는 불확실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과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예요. 미래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시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더 크게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죠.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을 해요. 매 순간. 여러분이 숭실사이버대학에 들어오는 것도 선택이었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연구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선택이죠. 미래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건 다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 어려운 건 뭐냐?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은 평가가 뒤따라요. 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요. 내가 이 시간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항상 선택해야 되고 거기다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치가 뭐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일에 얻으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죠. 내가 무엇이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라고 하는 기대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행복이 뭐냐? 이게 참 사람마다 달라요. OECD 국가들 기준으로 과연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저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물질적 요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소득이래요. 돈을 잘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래요.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한가? 이게 행복의 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또 주관적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백. 주거 만족도. 내가 행복하려면 주거 공간이 행복해야 된다고 해요. 주거 만족도를 따지고 또 생활 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또 미래의 안정성,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얼마만큼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직업 만족도, 이런 것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어느 국민이 제일 행복하냐는 이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득도 높고 한데 아무튼 불만족스럽대요. 서울시는 행복지수를 또 약간 다르게 제시를 했어요. 그건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건데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수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내가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일자리,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이제 만족하냐, 이런 것들 요소들을 다 내놨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 OECD 국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의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완전 별다른 문제죠. 어떤 것들은 이건 몇 프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가 행복의 요소의 1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이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의 가치 조건이 요건마다 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이런 국가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지리적 환경에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 고대에 수렵시대부터 다음 농경 부족시대, 또 고대 국가, 이 발전하면서 중세 문명시대 쭉 발전하면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쟁을 많이 겪을 때, 또 평온할 때, 지금처럼 환경이 어지러울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이 시대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학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근데 내가 찾는 가치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왜 찾았을까요? 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거 다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잖아요. 그럼 학교는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 학교가 뭘 해줄 걸 기대하고 오신 겁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회장님 학교 오셔가지고 충분히 얻으실 거 다 얻고 가셨어요? 뭘 얻으셨는데 다 얻으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우선 총국물 해라고 그리고 자부심.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이 길을 따라가면 그게 정도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학교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은 자꾸 너무 빨리 넘어간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미래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될지 이런 역량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데가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학교의 임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회는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학교가 이런 일을 못하면 자꾸 와서 시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학교 왔는데 당신들 나만큼도 모르네? 이런 것들도 못해주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학생회의 임무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가 발전을 합니다. 학교 와가지고 야 정말 우리 학교 정말 세상에 최고의 학교네 이러면 학교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생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양복지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냥 조금씩 내 걸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모든 것은 이게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인생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정도 보폭과 저 정도 다리 길이로는 절대로 이 계단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점프를 아무리 100번을 해도 저 단계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성장해서 성큼성큼 높은 계단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학교 가는 일이에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피해가지고 요리저리 꾀를 부리고 빨리 결승점에 아무 노력도 없이 도달하려고 하고 나가버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 1단계에서 0단계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이미 발을 들이셨으면 학교가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정말 충실히 따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보폭이 여러분의 몸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커져 있을 거예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4년이 지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만큼 커져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거든요. 이럴 때. 근데 뭐 제가 학교니까. 그래서 학교가 여러분들한테 못 살게 굴어야 돼요. 편하게 해주시는 교수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학교는 여러분들이 자면 죽비로 등을 때릴 줄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칠판을 잘 안 쳐다보면 꿀밤도 줄 줄 알아야 돼요. 회초리를 드는 학교. 여러분들을 못 살게 힘들게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뭐 제가 사이버대학 총장 맡으면서 다시 맡으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이버대학 쉽게 공부하고 졸업하는 방법 뭐 이미 뭐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도 들은 것처럼 시험을 다 남이 봐주고 졸업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교수님들한테 강제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신입생들부터는 아마 점점 더 타이트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교수님들한테 강요를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못 가르치니까 저는 교수님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거예요. 왜 그러냐?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제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브렐이라는 화가가 그린 장님들의 우화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보면은 장님들이 다 앞에 사람한테 손 놓고 따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당이에요. 저 교회가 보이시죠? 이 시대에 교회는 천당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앞에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선생님이 앞을 못 보고 방향을 못 보고 여러분들을 이끌면 여러분들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만드는 건 학생들이 만들어요.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학생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들기 운동을 꼭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학교는 전공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 세상을 이야기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기 부동산부 주식 전문가 계신데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정말 이 회사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안 오르고 떨어져요. 그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배가 올랐는데도 주식값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 그 주식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들이 그 주식값을 결정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회사 하나예요. 그 회사의 가치가 그 자체적인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내용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참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고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천리안이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지구의 모습은 지난 한 2만 년 정도는 변함없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근데
안쪽에서 보면 난리 났죠. 지구온난화, 하와이에 눈이 내린다니까요. 아리조나 사막에 눈이 내렸어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지구 환경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도 환경과 관련된 전공을 좀 하나 좀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좀 해요. 환경 이슈는 우리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전공을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이슈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환경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지 않아요. 노인 요양을 하면서 내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찾아내면 대박이에요. 큰 돈 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전공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고 그 공헌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 헌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는 어떠한 전공을 하는지 간에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 인구 문제예요.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완성을 좀 했는데 역사와 기술로 본 미래사회라는 책을 제가 하나 썼어요.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70년도 중반에 그때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운동이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인구가 40억 명이 됐어요. 1972, 3년도에 40억 명. 난리가 났어요. 인구 폭발은 왜 그러냐면 1920년도에 20억이었어요. 1920년도에 20억이었는데 50년 만에 인구가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난리 났죠. 먹을 것 없어서 사람 기아 사태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1년에 뭐 40만 명, 50만 명 뭐 이렇게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피임도 허용하지 않고 낙태도 허용하지 않던 교황청에서 피임을 허용했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죽으려고 태어날 수 있는 출생을 막자.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재작년도 2017년도 말에 우리 인류의 인구가 불과 40년 만에 뭐가 됐어요? 또 더블이 됐어요.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인구가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 분포도 확 바뀌어 있어요. 이런 인구 증가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인구 증가 문제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메인 파워가 바뀌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인구 분포가 정말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지역별 인구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14억 미만으로 작년에 떨어졌어요. 인도가 14억을 돌파해요. 그래서 인도가 세계 최고예요. 제일 많아요, 이제. 아시아 인구가요, 합치면 얼마예요? 얼른 계산 안 되죠?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돼요. 80억 인구에 아시아가 메인 파워가 된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 중국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인구가 돈이에요. 인구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종교 인구도 확 바뀌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교 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힌두교 인구가, 인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힌두교 인구가 갑자기 대폭 증가했어요. 이슬람권이 이제는 세계의 지배적인 종교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미 프랑스는 남부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구 분포가 가져오는 세계의 흐름의 변화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과연 이런 인구 증가가 우리의 삶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내가 하는 전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항상 생각해보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이게 몇 가지 팩터들, 경제력, 인구의 경쟁력,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을 기준을 100점을 놓고 세계 경쟁력을 쭉 따진 도표예요. 한국이 어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미국 대비 37.4%. 경제력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력은 37.4%예요. 자, 이런 요인이 어디서 왔냐? 맨파워예요. 숭실사이버텍 같은 훌륭한 학교에서 좋은 인재들을 육성해서 휴먼 퀄리티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 요소에서 세계 1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세계 경쟁력을 따지는 공신력이 있는 기구에서 만들어놓은 결과표예요.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인구도 변하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또 생각해야 되느냐 따져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거죠. 작년 4분기 때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을 찍었어요. 이거 뭐 인류 역사상 없는 출산율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0.9 출산율 가지고는요 그냥 계산하면 100년 후에 나라 없어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뭐 200조 가까운 돈을 썼을 거예요. 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일본이 출산율 1.22를 찍었던 20년 전부터 투입해가지고요. 지금 일본은 1.22에서 1.54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이. 근데 더 이상 못 올려요. 일본도. 한번 떨어지면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22 때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0.9를 찍었죠. 이제 금년도는 얼마를 찍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단순히 애들이 조금 태어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고령화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요. 지금 70살 먹은 사람의 인구가 한 40만 대예요. 근데 앞으로 5, 6년 지나면은요 100만 명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IT를 하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이 뭐겠어요? 화장장제라. 화장장제면 절대로 굶어 죽는 일 없고 대대손손 40년은 먹고 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장에 한 5만 명 소화하면 충분해요. 어떻게 이제 80만 명 소화할 거예요? 40년 동안, 한 30년 동안은 최소한도 죽는 인구가 70만에서 80만이에요. 근데 태어나는 인구는 25만이에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전공과 상관은 노인복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상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든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 잘 짜야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뭐뭐 얘기했죠 내가? 뭐뭐 얘기했지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보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분단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나라가 지금 분단돼서 하도 오래되니까 다 잊고 있어요. 근데 이 분단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보다도 순간적으로 나라를 멸망에 가져갈 수 있는 요소래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숭실대학교에 통일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통일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 북한 도와주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하는 전공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된다면 내 전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토론시키는 게 숭실대학의 통일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단 문제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저까지는 스트레스예요. 야, 이거 정말 막 머리에 숯을 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정말 각자가 일정 수준의 지식과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좀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근데 갈등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통일도 갈등 문제고 북한과의 관계도 갈등 문제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갈등이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정말 참담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정말 이런 가치를 제가 좀 교양으로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리더십이 뭔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도 숭실사이버대학 졸업생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없더라 라는 평이 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녹아나도록 우리가 갈등 해결 능력을 교과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불편해야 돼요. 만족하고 편하면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불평은 하지 마요. 불평을 하면 답이 없는 게 불평이에요. 내가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라고 하는 역량을 우리 숭실사이버대학 학생들은 다 갖추도록 애를 쓸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제가 소망을 좀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숭실사이버대학에서 뉴미디어 디자인을 하시겠다고 왔고, 기독교 상담 심리를 하시겠다고 왔고, 부동산을 하시겠다고 왔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해결책들을 하나씩 찾아나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숭실사이버대학의 교육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디자인해서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숭실사이버대학 하면은 어떤 역량을 내가 지녀서 나왔다. 어떤 역량이 내가 들어올 때는 정말 어린아이의 보폭이었는데 졸업할 때 됐더니 내가 몸짓이 이만큼 커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스텝도 밟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을 저는 계속해서 아까 보셨죠? 매든 거 칠판 안 보면 이렇게는 못해도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죠. 그러면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겠어요? 안전한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할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3만부 시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가치가 안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지역주가 감옥 가도록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렇듯이 안전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안전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잘 염두에 둬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으로부터의 안전. 사고가 없어야 되고 자연재해, 질병 등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사회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분야에서의 안전은 무엇이 안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인류는 빛속도의 통신과 교통을 추구해왔어요. 인류의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건 통신과 교통의 발전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4G, 5G, 6G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빠르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 속에서 어떠한 정보가 얼마만큼 확대해야 될지, 어떤 정보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통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하나,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신과 같이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컴퓨터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IoT, 빅데이터, 딥러닝, AI. 이제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면 절대로 서바이브 못해요. 일단 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숭실사이버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멀티미디어, 통신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숭실 오프라인 대학도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들 갑자기 온라인 교육하라니까 완전히 학교 뒤집어졌어요. 언제 해봤어야지. 이게 녹화한다고 숭실사이버대학 교수님들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제가 좀 해봤거든요. 강의 녹화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줌으로 베트남 학생들하고 영어 강의를 해봤는데 애들이 전부 다 화면을 끄고 있어요. 혼자 벽에다 대고 애들하고 막 떠드는데 2시간 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이런 인간들의 지능,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의 한계가 끝을 다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냐면 네트워크 나뉘지. 내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채굴하는 능력이, 발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콘텐츠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게 나의 파워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뭐냐? 내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빨리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하든지 간에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knowledge sharing, 네트워크,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역량을 갖추느냐.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좀 잘 하시기를 제가 좀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노동 없는 무한 생명.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이거죠. 내가 노동 조금 하고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내가 우리 사이버대학에 한 분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 인류가 추구하는 것 중에 안전, 그 다음에 무병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항상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고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인간들은 무한 소유에 욕심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들이 미래 사회에 어떤 산업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보시면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마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 1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무선 파워 트랜스미션,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원자력 문제 있죠? 원자력 하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태양광을 우주 바깥에다 만든 다음에 우주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무선으로 지상으로 쏘는 거예요. 전력을. 선이 없이.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일부 실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구가 80억 명 시대가 되고 90억 명, 100억 명 시대가 되면 이 90억 명, 10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에너지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의복도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전들이 그 틈새에 이렇게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 속에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내가 전공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하신다면 좋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갈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분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인 숙제가 되겠죠. 이 많은 군중 속에서 미래의 나는 누가 될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 안 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절실해져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절실함, 내 자아 실현, 나의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한 시간 채워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숭실사이버대학이 교육하고 싶은 역량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휴머니티 역량이에요. 기계적인 부분이 할 수 없는 감성 부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지만 첫 번째 이 휴머니티 역량이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배려하고 설득하고 조정하는 공동체 의식.
이게 숭실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고 살더라 라는 표현이 났으면 좋겠어요. 넌 테러팀 스킬, 끈기, 동기, 측면들죠.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도전, 좌절, 극복 역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환경을 좀 개척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비판의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 뭔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 대안 있는 불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바꿔요. 내가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가 속한 집단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고, 또 당연함을 거부하고, 변화에 또 책임을 지는 이러한 역량들이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 있는 동안 길러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업 변화 수용 역량이에요. 생각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20년 갈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내년에 있다가 내후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기도 하고 자기 주도형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느냐, 이게 중요한 역량이죠.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줄 아는 분이에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체크할 체크포인트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왜 하지?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시작한 게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때는 제가 자꾸 트림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뭘 먹으면 속 쓰리고 하는데도 별 부분 없이 막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먹는 일지를 써요. 뭘 먹었는지, 뭘 먹었을 때 내 소화가 편하게 됐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이걸 한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내 삶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꼭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이 얼마만큼 갔는지 평가가 명확해야 돼요.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바로 보정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우리가 학업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도록 잘 디자인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급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당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긴 호흡을 갖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를 높이 세우시고 멀리 바라보고 바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우리 숭실사이버대학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주문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높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내가 당장에 닥쳐있는 문제들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멀리 바라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옆 주변 환경이 어려운데 그걸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한 발을 내딘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aim high, look far, act now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움직이시겠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다음 합격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신규사 이전 문제도 걸려있고 지금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하고 수업 듣는데 불편한 문제,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서 하는 불편한 문제들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할 거예요. 학생 서비스 아주 나쁘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선해서 학생 서비스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총장되고 나가지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학생 가이드를 좀 챙겨와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숭실사이버대학 들어왔다가 내가 이거 하면 되겠네. 또 내가 어느 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뭘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가이드가 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동문과 송사인에 대한 지원책을 좀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입학 예정자, 재학생, 졸업생 이 한덩어리가 돼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뭔지를 생각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속에서 어떠한 영역들이 보충돼야 될 것인지, 뭘 송실사회보다의 특성화 전공으로 또 특성화 역량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송실대학교와 한국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영역들, 우리 미래가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졸업하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생겼네, 내가 또 다시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시 재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회 숙제드립니다. 학습 수강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해야 돼요. 학교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찾아내서 책임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지 찾아내야 돼요. 또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 지금의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21대 총학생회장님께 기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 학생회는 18대인데 회장은 21대냐고 물어봤더니 학생회는 없고 회장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기수 좀 맞추죠.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감사합니다.